뉴욕 증시가 7월 첫 거래일이자 하반기 첫 거래일인 1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일본의 2분기 단칸 지수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 유로존과 영국의 6월 중 제조업 PMI도 수십 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표와 건설 지출 호조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92%, 0.54% 상승했습니다. 7월 첫 거래일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및 건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영국은 1.49%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76%, 0.31%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제조업 경기가 50.9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치인 50선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하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려를 낳았던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 쪽 제조업 경기까지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유로존 제조업 PMI 최종치는 48.8을 기록하며 최근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고 영국의 6월 제조업 PMI도 52.5를 기록하며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6월 제조업 PMI는 50.1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회복세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 건설이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공공부문 건설까지 증가하며 주택 경기 회복세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민간 부문의 건설 지출은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출액 규모로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정부 재정 지출 감축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공공부문 지출은 1.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건설 지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대형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단칸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반등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2분기 대형 제조업체의 단칸 지수가 플러스 4로 전분기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1분기 플러스 6을 기록한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단칸 지수는 단기 경제 관측 지수의 줄임말로 일본 내 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집계합니다. 단칸 지수가 호전되면서 엔화 가치도 약세를 지속하며 달러당 100엔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1일 1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신규 장기 국채로 교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채 교환 완료에 따라 국채 만기가 길어져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됩니다. 국채 교환은 기존의 국내용 국채 5종이 대상으로 진행됐고 수익률은 바뀌지 않은 채 만기만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등 국외 채권단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키프로스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던 어제 코스피는 나흘 만에 숨고르기를 보여주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0.4% 정도 내리면서 1855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중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어제 코스닥 527포인트 1.7%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상승했지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본다면 톤조름이었는데요. 반면 앞서 마감됐었던 미국과 유럽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반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제조업 지표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기분 좋게 하반기 또 그리고 7월의 첫 그런 거래일에서 좀 상승세로 장을 좀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500선은 회복은 아직까지는 못한 상황으로 다우가 15,000선을 회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넘어선 부분은 있었지만 장 막판 가서 15,000선을 회복하는 거는 약간 좀 버거워 보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거래보다 65.36포인트 0.44% 오르면서 14,974.9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8.68포인트 0.54% 상승하면서 1,614.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31.24포인트 0.92% 오르면서 3,434.49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닷새째 상승세를 지금 이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어제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고 어제 발표된 그런 건설 지표 그리고 제조업 관련 지표가 호조로 보인 게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제조업 경기 지수나 건설 그러한 지표 한마디로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방향이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양적 하나 축소에 대한 얘기에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주요 증시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 반등을 이끄는데 힘을 실어줬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좀 제조업 경기 ISM, 6월 제조업 지수와 또 건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가 발표한 6월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9를 기록했는데 5월 달로 본다고 한다면 49.0에서 1.9포인트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 예상치가 50.5를 예상했던 부분인데 50.9로 0.4 오르주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이 뉴욕 증시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지만 ISM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에서 미치지 못하면은 경기 위축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땐 경기 확장 국면 어떤 커트라인을 볼 수 있는 50을 넘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건설 지수 같은 경우에도 2개월째 증가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5월의 건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5% 늘어났습니다. 4월에 비해서 증가세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증가세가 2달 연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것도 긍정적이지만 민간 부분의 건설 지출이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데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른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기술주들이나 이런 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 건설 관련 그런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의 힘을 상승력을 계속 갖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인 애플은 $400 선을 회복했다고 하던데요. 일본에서 아이워치 특허권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일본 특허청의 아이워치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연했다는 부분이 어제 애플 같은 경우에 $400를 회복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워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웨어러블이라고 입는 컴퓨터를 지금 개발 중이라는 소문은 작년부터 끊이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본 쪽에서 특허가 먼저 특허가 나와주면서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해서 우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거의 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근데 뭐 아이워치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서 아이워치 출시가 지금 아이워치 출시가 임박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워치라는 것은 풀이를 하자면은 역시 휴대용 컴퓨터 혹은 시계 장치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은 경쟁업체가 아이워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특허 신청일 수도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이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애플 주가의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막아주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고, 이게 애플의 지지선에 의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났지만 중국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조업 부진과 은행의 신용 경색이 겹치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7.5%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반기 국제경제 이슈 진단 첫 번째로 중국이 부진한 경기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가 됐었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가까스로 기준선인 50을 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시간으로 오전에 발표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막판에는 반등세를 돌려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어제 시장에서 좀 흡수가 됐지만 예상대로 PMI 지표는 다소 기대만큼은 나오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수치가 50.1로 발표가 됐습니다. 5월은 50.8이었는데요. 0.7%포인트가 낙차가 있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HSBC 6월 PMI 지수 확정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 속보치인 48.3보다 0.1%포인트가 내린 48.2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수치 모두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어제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역시 대기업은 50.4 정도로 경기 확장 기준은 현재 맞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수치를 보면 49나 48.9로 경기 확장 기준에는 다소 좀 못 미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리커창 총리가 가져가는 경제개혁 기조가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들의 현재 설비 투자 마인드나 수요 둔화, 그리고 재고 조정 압력, 이런 부분에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6월
제조업 PMI 지수에서도 이제 나타난 부분은 제조업 생산과 신규 주문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그대로 현재 노정되고 있다는 점, 반등 여건이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7월부터 하반기에는 이 50을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15일에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예비치도 발표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1분기 때보다 수치가 더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제는 2분기부터 뭐 하반기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달 이제 중순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7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밑돌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중국이 제시한 7.5 목표치 수준 언저리보다는 조금은 높게 나오면 시장의 충격은 조금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11월과 12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하는 내년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년이 되겠고 시점으로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게 올라갔다가 하반기에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상고하저 이 시나리오가 현재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단기 GDP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현재 개혁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이른바 리코노믹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코노믹스는 영국의 바클레이스가 리커창 총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아베노믹스에 빗대어서 신조어로 이제 표현한 부분인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리커창 총리가 중시하는 3대 지표를 지수화해서 이를 발표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철도 화물 운송량과 전력 사용량, 그 다음에 은행 신규 대출 총량의 3대 지표를 가장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15일 정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비치 정도를 7.5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의 그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가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 기조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리코노믹스가 중국발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강변한 쪽은 이제 바클레이즈 쪽인데요. 자금 경색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개혁 기조,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거나 지준율 인하 카드를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른바 추가적인 자금 상황 이런 부분을 정부가 관장하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 경색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증시, 특히 이제 중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바클레이스가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의 목표 경제 성장률 7.5를 희생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바클레이스가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는 1995포인트로 올해 투자 수익률로 보면 12.78%가 하락이 된 수치입니다. 이달 중순에 발표될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는 요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2008년 이후 200% 이상 많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홍콩의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줄을 쥐는 부분이 홍콩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국 증시와
홍콩 항생 지수에도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발표가 됐었죠. 일본 대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일본 대기업 경영자들에게 설문으로 묻는 이 단칸 지수, 한국으로 따지자면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될 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였는데요. 네.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2분기가 이제 플러스 4로 발표가 어제 일본 BOJ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때는 마이너스 8이었는데요. 이 정도 수치라면 상당폭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제조업 수치를 플러스 4로 현재 수치가 발표가 됐고, 비제조업의 2분기 일본의 단칸 지수는 12로 지난 1분기보다 지난 1분기에 6이었는데요. 2배 가량이 현재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중국의 PMI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현재 가까스로 경기 확장 기준은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지만 소기업들은 이미 경기 확장 밑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는 50 이상을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EU나 유로존은 경기 확장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은 상당히 현재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칸 지수는 엔화가 약세 기조로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 마인드도 속속 현재 회복 추세로 나오고 있고요. 경제 심리에 따른 자신감이 증대한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단칸 지수는 분기별로 일본 BOJ가 발표를 하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들이 자본 투자, 캐피탈 익스펜디추어 쪽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 설문조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재 BOJ 쪽에서 고무된 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로존의 실업률은 여전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요. 유로존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기도 펴보지도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도 이제 말을 듣지 않는 디플레 국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요. 5월 실업률이 12.1%로 발표가 됐습니다. 4월 대비 4월은 12%였는데요. 0.1%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실업률 수치가 한 달 늦은 수치가 발표되는 것은 유로존이나 EU 지역은 그 회원국들이 많기 때문에 수치를 합산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 달 늦게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전체 실업률이 26%를 넘었고, 이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59%, 56.5%로 2명 중에 1명꼴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4.7%, 독일은 5.3%로 그 격차가 매우 커진 실업률 수치를 현재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있었던 EU 정상회담에서 청년 실업률 대책으로 재원을 80억 유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2년 내에 60억 유로를 투입하는 그런 청사진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실업률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체 실업률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을지, 경기의 후행지표 성격이지만 실업률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기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상반기에 이른바 좋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꺾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유로존의 복병도 하나 아직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HSBC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대폭 하향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슈가 이제 글로벌 이슈니까요. 외부 시각을 이제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HSBC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를 낮췄습니다. 정부는 나흘 전에 높인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HSBC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3%에서 2.4%로 낙차를 좀 크게 가져갔습니다. 0.6%나 낮췄는데요. 정부가 종전 2.4%에서 2.7%로 하반기 때 추경 예산 이런 부분을 토대로 그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과는 다소 현재 거리가 있는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HSBC의 로널드맨 그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도 경기 확장 밑으로 현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 것은 하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 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교육 규모가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경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HSBC가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IMF나 OECD, 세계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유독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우리나라 정부 쪽은 상향 조정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시각차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대응할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특징을 보였던 업종들의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 함께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훈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까지의 주간 업종들의 특징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을 보였던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 넘게 올랐는데요. 모두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 허가를 받았죠. 이 때문에 관련 바이오 업종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상승률이 잡히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에너지화학도 4%대로 강세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약세 업종으로는 해운 운송 쪽이 0.8%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통신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업종 사이에 이야기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인 화학주, 자동차주, 강세 업종에 눈에 띄는 종목들인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바이오 쪽도요. 네, 먼저 이제 그 증시가 6월달에 계속 급등을 하다가 저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주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주의 상승은 그 셀트리온이 견인한 측면이 큰데요. 셀트리온은 그 전일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그 유럽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라는 그 약품은요, 유럽 16개국에서 3개월 이내에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그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 원래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라는 그 의약품은요, 시장 규모만 지금 유럽에서만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셀트리온에서는 이게
그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램시마에서 나오는 매출만 조만간 1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바이오 업종들은 그 몇 달 동안 셀트리온의 지분 매각 이슈나 아니면 젠백스의 임상 실패 그리고 RNL 바이오의 상장 폐지 이슈 같은 악재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번 셀트리온의 그 유럽 판매 허가 소식은 이런 바이오 전반에 걸친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좀 해소시키는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문제나 아니면 재고 자산 판매 같은 우려가 좀 해소돼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국 계증권사 CLSA 같은 곳은 그 미국 승인이 나는지 그리고 M&A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면서 매수 의견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으로 좀 의견을 하향시켰고 목표가를 45,000원으로 고정시키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슈는 바이오 업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화학주가 그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증권사들의 이제 탐방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견이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탐방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석유화학이 원래 3분기가 성수기인데요. 몇 년 만에 이런 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합성 고무 등 같은 이제 화학 제품들이 원재료 단가는 낮아지고 마진이 높아지면서 업황이 바닥을 탈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체들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인데요. 지금 주가 상승은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되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PBR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PBR 같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제 중국 그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중국 지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대규모 리콜 사태나 엔저 사태 그리고 파업에 따른 주말 특근이 무산되면서 계속 주가가 억눌려 왔는데 이런 이슈들이 다 해소되면서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또 2분기에는 원화 약세나 또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그 해외 공장들이 이제 판매 호조가 보이면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계속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 영업이익은 2분기에 조금 부진하겠죠? 예, 지금 좀 문제가 되는 점이 3분기에는 이제 또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고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 들면 이제 파업이 점점 파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4분기부터 또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동차가 그래도 가장 이익 안정성에서 뛰어난 업종이기 때문에 당분간 긍정적인 의견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통신주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낙폭이 굉장히 컸네요. 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좀 하락을 많이 보인 이유가 그 주파수 경매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8GHz 주파수 경매 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KT 같은 경우에는 그 4만을 밀고 있었고 LGU 플러스나 아니면 SKT는 그 1안을 이제 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4안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이 경매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 최대 2조 가까이 이제 지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주파수 경매가 승자의 저주에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이슈가 그 우려가 제기되면서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난 월요일에 무려 11% 가까이 빠졌는데요. 통신주가 작년 6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빠져도 좀 이상할 것이 없는 조정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 상대국 대비해서 글로벌 통신사 대비해서 아직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 안정성도 가장 뛰어난 업종이기 때문에 통신주 지금 계속 조정 이어진다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유망 업종 어떤 쪽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유망 업종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 안정성 면에서는 자동차 업종이나 소매 업종, 또 통신 업종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경기가 지금을 기점으로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익 개선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한 화학 업종과 같은 이제 소재 업종 그리고 산업재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보면은요. 지금 한국 증시 계속 억눌린 이유가 외국인 매도 때문인데요. 그 가장 큰 요인이었던 뱅가드의 10조 매물이 저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뱅가드가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이제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사나 살펴봤더니 전기 전자 업종을 한 3,300억 원 정도 샀고 또 운송 장비 업종을 역시 한 3,200억 원 정도 매수하였습니다. 즉 외국인은 IT와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이익안정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을 살펴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금요일인데요. 이게 가장 전기전자 단기 그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컨센서스는 매출이 한 59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0조 2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4.8% 하락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 갤럭시 S4의 판매 둔화 그 우려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인데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후에 주가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지난 5년 동안 실적이 좋더라도 예상치를 충족하던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그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였는데요. 이것은 그 실적이 좋게 나와도 차익을 실현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PR이 한 6.5배에서 7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거의 가치주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국내 기관들은 이번에 영업이익 10조 돌파해서 사상 최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잉크테크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을 좀 잘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번 이제 지수 바닥권에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잉크테크를 소개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잉크테크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잉크테크 먼저 이제 그 준비된 자료 화면에서 그림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잉크테크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용 잉크가 대부분 이 회사가 하는 일로의 전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쪽의 비중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산업용 잉크 부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옥외 광고나 이런 거를 프린팅하는 그런 쪽의 어떤 잉크들이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잉크젯 관련한 장비 쪽의 부분들이 또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이제 그 잉크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인쇄 전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 전자 쪽은 별도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좀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회사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포트폴리오는 사무용 잉크하고 산업용 잉크 그리고 잉크젯 장비 사업, 인쇄 전자 사업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 구조에서는 산업용 잉크가 한 30% 정도대 그리고 전자잉크 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한 23%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무용 잉크라든지 UV 프린터 이런 것들이 기타적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장 동력으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본다면 어느 부분이냐면 결국은 전자잉크 부분인데
전자잉크는 8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실을 맺은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매출은 2012년도부터 매출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012년도에 시장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2013년도에는 지금 적용 범위가 지금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먼저 회사 내용을 좀 점검을 하면요.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잉크에 대한 연구가 이제 8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급격하게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매출 488억에 영업이익 52억인데 순이익 57억까지 냈었던 회사가 이제 2008년도 이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제 실적이 악화됐던 부분들을 결국 이제 그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매출은 533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13억 마이너스 그리고 순이익은 16억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이제 최고로 안 좋았던 것이 이제 2011년도인데 매출이 582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65 그리고 손실이 마이너스 93억.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때 그 실적이 악화됐었냐면 결국 이때는 그 연구 개발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무형자산을 일단 기간별로 잘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무형자산 삼각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11년도로 지나면서부터 2012년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매출 800억 정도의 순이익 20억으로 이제 턴을 했고요. 이제 올해 예상치는 이제 한 1,500억 정도, 1,4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매출에 순이익은 177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니까 결국은 회사가 그동안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한 결실을 좀 맺고 있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결국 지금 이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는 인쇄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TO 물질에 대한 대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플렉셔블화 이쪽이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잉크가 그럼 대체 뭐냐? 전자잉크가 뭐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잉크테크에 대해서. 잉크테크는 전자잉크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는 결코 이제 그 앞으로의 그 미래를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전자잉크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잉크테크에서 사용하는 그 금속은 은을 녹이는 겁니다. 은을 녹여가지고 액상 형태로 해서 액상 형태를 인쇄를 하는 거죠. 그 상태로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전도도 그러니까 뭐냐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은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크테크는 은을 녹여서 그거를 갖다 액체화시켜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그 은막이라는 게 그 은의 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수한 어떤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형태의 방법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뭘로 시작되는 거냐면 전자 부품의 다양한 소재로 사용되는 겁니다. 전자 부품의 다양한 소재로 사용되는데 이거에 대한 적용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는 거고요. 모든 부분에 지금 확대 적용 가능하다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최근에 이제 직접적으로 상용화에 임박했거나 상용화가 시작된 것이 어느 쪽이냐면 이제 광학 필름 쪽이죠. 광학 필름 쪽에서는 코팅 소재 속으로 봤을 때는 LCD 쪽하고 LED의 광학 필름으로 좀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상용화가 결정됐습니다. EMI 차폐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자파를 차단하는 필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오랜 어떤 검증 과정들을 겪어갖고 이제 드디어 상용화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이 곧 가시적으로 올라올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이 어느 쪽으로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어떤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기기 쪽의 전자파 차단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열 필름이라는 부분이 결국 LED 쪽에서 방열하는 필름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 잉크테크에서 인쇄전자는 향후 FPCB 인쇄용 FPCB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FPCB의 어떤 기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수작업이나 그 일정한 그 어떤 생산 공정 쪽으로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갖다 프린팅화 시킨다는 거죠. FPCB를요. 그렇게 되면 제조 원가도 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요. 상당히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테크는 이제 바라보시는 게 이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지금 전자잉크의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던 게 전자잉크 상용화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스마트 기기 쪽에서는 결국 ITO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은을 녹여서 하는 잉크테크, 전자잉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금 매출이 이제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파 차폐 필름으로 상용화가 이미 승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들어만 내면 되는 거죠. 이미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전자부품 소재의 특성은 한 번 채택되면 꾸준한 매출이 반복되는 매출이 벌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의 확대 효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한 번 납품하고 다음 기계 납품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전자부품 소재 쪽은 한 번 이게 채택이 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매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이 눈에 확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되는 구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 3분기 지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전자 부품 소재에 대한 상용화 채택 여부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분명한 요소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베어링 쪽에서 꾸준하게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데 일단 5% 이상을 신고를 했는데 지켜보니까 가격대는 거의 3만 원대 이상에서 산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이제 어떤 모멘텀만 형성된다면 잉크테크에 대한 주가의 재해석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잘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오늘은 잉크탱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